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견기업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짧았던 기가 막힌 제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인들이 하나같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며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 보내봅니다. 저는 2년 전 지인을 통해 만난 남자와 1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 과정이 굉장히 일사천리였는데 그때는 그게 다 결혼할 운명이라 그런가 보다 했죠. 순조로운 와중에 살짝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건 시아버지였어요. 남편은 삼형제 집안의 장남으로 시댁은 아들만 셋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맏며느리로 인사드리러 가던 날 시아버지께서는 한바구음으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시댁은 화성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아이고, 어서 와라. 어서 와. 힘들진 않았어? 아니요. 가까워서 힘든 건 없었어요. 시원씨 차 타고 편하게 왔고요. 그래도 안 와본 곳 오는데 힘들 수도 있지. 시원이 너 운전 제대로 한 거야? 멀미나게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없었어? 멀미는? 얘 오면서 졸기까지 했어요. 오죽했으면 첫인사 드리러 가는데 긴장도 안 하냐고 내가 깨울 정도였는데. 아유, 깨우긴 왜 깨워? 일하느라 힘든데 쉬는 날 나와서 피곤한 애한테. 예쁘긴 또 왜 이렇게 예뻐? 시원이한테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분하네. 어찌나 환대해 주시던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누가 보면 매달 딴 국가대표 선수가 금이 환영이라도 한 줄 알았을 정도로요. 보통은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그렇게 맞아주실 텐데 시아버지가 되실 분이 그렇게 맞이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못마땅해 하시는 것보다 나으니 저도 싫지 않았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셨다는 음식도 다 제 앞으로 밀어주시고 그날 과식으로 다음 날까지 배가 안 꺼질 정도로 대접도 잘 받았고요. 이름이 고소영.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고소영이었는데 어떻게 딱 고소영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 내가 딸 복이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나 보네. 아유, 아니에요. 비교도 안 되는데요. 무슨? 내 눈에는 고소영이 젊었을 때보다 소영이 네가 더 예쁜데 시원이 이놈 평생에 할 효도를 이제 와서 하네. 아이고, 벌써부터 며느리 사랑 극성이네. 아들, 엄마가 말했지? 너 결혼하면 이 집에 공주님 하나 들어오는 거라고. 나는 금세 뒷방 늙은이 되겠어. 공주님 모시는 그 뭐냐? 시녀? 시녀가 되든가. 하하. 시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치켜 세워주시고 어머니께서는 기분 좋게 장단을 맞춰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예뻐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그런 대접은 받지 못했었으니까요. 거의 임금님 수라상 대접받고 커피까지 마셨는데 시아버지께서 잠시 기다리라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소영이 넣어준다고? 아는 정육점 사장님한테 고기 맡겨놓은 거 있거든. 그거 찾아온다고 나가는 거야. 시간 제때 못 맞추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걱정을 하든지. 제일 신선한 걸로 준비해달라고 했거든. 네? 아니에요. 이미 준비해주신 밥상도 너무 감사한데요. 고기까지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아. 평생에 저 사람 원이었으니까. 맞아. 그냥 아빠가 주시면 다 받아, 소영아. 우리 아빠 평생 며느리만 기다린 사람이거든. 내가 평생 저 사람한테 미안한 거 딱 하나 있는 게 딸 못 낳은 거거든. 아들만 줄줄이 셋을 낳았으니 오매불망 딸만 기다리던 사람한텐 얼마나 비극이야. 오죽했으면 딸 하나 입양하자고 그렇게 졸랐다니까. 정말? 아빠가 막내딸 입양하자고 그랬었어? 언제? 너 한 5살, 시훈이 1살 때쯤 됐을 거야. 몸 푼 지 얼마나 됐다고 1년 만에 애 하나 더 갖자고 하는 것도 기겁할 판에
정 안 되겠으니까 입양이라도 하자는데 얼마나 기가 차니? 근데 평생에 그놈의 딸딸 노래 부를 줄 알았으면 그냥 하나 데려다 키울 걸 싶기도 했어. 그 외 너 서천 아저씨네 딸만 셋이었잖아. 한때 그 집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 집 막내딸 데려다 우리가 키우자고 한 적도 있거든. 아빠가 그 정도로 딸을 바랬구나. 그건 몰랐네. 맨날 나한테 언제 결혼할 거냐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었어. 당연하지. 며느리를 얼마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겠어. 그래도 너 태어날 땐 처대라고 좋아하기는 했는데 시영이 시윤이한테는 미안해서 말도 못해. 처음엔 안아주지도 않더라니까. 그러니까 소영아, 저 사람이 좀 극성스럽게 보여도 다 이해해줘. 평생 딸한테 줄 사랑 모아놨다가 며느리 사랑으로 줄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저희 집은 남매이기도 하고 제가 딸이라고 해서 아빠한테 극성스러운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신기하기만 했죠. 아들만 셋인 집이면 그럴 법도 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인사 가던 날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신 질 좋은 소고기를 잔뜩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 고기까지 어떻게 봤냐고 하더니 입이 귀에 걸리겠네. 내가 뭐 고기가 좋아서 그래? 아버님 어머님이 날 반겨주시니까 기분 좋은 거지. 나 솔직히 그렇게까지 환대받을 줄은 몰랐어. 그냥 적당히 눈에만 들어도 좋겠다 싶었지. 내 말을 허투루 들었구만. 내가 그랬잖아. 우리 아빠는 며느리감이라도 데려만 가도 버선발로 톨게이트까지 마중 나와 계실 거라고. 아이, 너 진짜 남편도 시집도 잘 만난 거야. 아마 주변에 우리 아버지 같은 시아버지 한 명도 없을걸? 그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 후 이혼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변에 그분 같은 시아버지가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뒤로도 결혼 날짜를 잡을 때까지 종종 더 만나게 됐는데 그때마다 우리 며느리 하면서 얼마나 챙겨주시고 좋아해 주셨는지 몰라요. 사실 그 횟수가 좀 잦다 보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 그러시는 거니 그 정도 불편함이야 감수해야지 싶었던 거예요. 만나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정말로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시어머니 앞에 두고 대놓고 시집살이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니 민망할 정도였어요. 당신 명심해. 소영이 시집살이 시켰다가는 내가 가만 안 둬. 당신 말년에 혼자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봐.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네.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공주님 하나 들어오는 거 몰랐을까봐? 걱정 말아요. 당신 아니어도 내 며느리 힘들게 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그 유난을 싫어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사랑과 정성을 쏟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신혼집에 굉장히 많은 돈을 보태주셨어요. 매달 나갈 대출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그렇게까지 하면 나중에 동생들하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버님이 애초에 그러셨답니다. 아버지는 막내 성인 되자마자 우리한테 누누이 말했었어. 제일 먼저 며느리 데려오는 놈이 제일 많이 지원받을 거라고. 거기에 토달지 말고 돈 욕심 나면 며느리나 빨리 데려오라고. 뭐? 그럼 진짜 그것 때문에 오빠 동생들이 불만이 없다고? 어렸을 땐 그냥 흘려 들은 거지 뭐. 그 돈 탐난다고 아무나 데리고 결혼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막상 내가 진짜 먼저 간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해도 순순히 받아들이던데. 둘째 동생도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1년 차이로 지원금 차이가 너무 심하면 괜히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 사실 나도 마냥 큰돈 받기는 부담이고. 왜? 아빠가 너한테 지원 받은 대로 효도하라고 시킬까 봐?
아유, 걱정 마셔. 자주 보자고 하는 게 좀 번거로울지 몰라도 너 고생시키는 일은 죽어도 안 할걸? 우리 아빠는 차가 고장나서 걸어가야 한다고 하면 나보고 너 업고 다니라고 할 사람이야. 남편이 하도 그렇게 장담하기에 저도 마음을 좀 놓았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아버님께서 제게 뭔가 대단한 걸 바라시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계속 마음을 끝도 없이 주려고 하시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혼을 2달쯤 앞둔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또 저 먹으라고 뭘 사다 뒀다는 아버님 연락에 시댁에 내려갔던 날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 제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마법에 걸리고 만 겁니다. 날짜가 불규칙해서 예기치 못한 날에 터지기도 했거든요.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통증이 있는데 솔직히 미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오는 날만 기다렸다는데 갑자기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약을 먹고 시댁에 갔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생리대 교체하는 것도 괜히 눈치 보이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생리대 껍질에 말아 휴지통에 안 보이게 들어갔는지 몇 번이나 확인도 했어요. 다음엔 이런 날은 꼭 피해야겠다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오신 아버님께서 제게 커다란 검은 봉다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가, 이거 필요할까 싶어서 몇 개 사왔다. 네? 이게 뭔데요, 아버님? 아버님이 항상 저한테 뭘 주시니까 저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턱 막혔어요. 아버님께서 건네주신 건 마트에서 파는 생리대들이었습니다. 크기별로, 종류별로 6개나 되는 생리대를 사다 주신 거예요. 순간 그날인 게 들켰구나 싶어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들 하는 그거인 것 같아서. 아, 이런 건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버님. 내가 딸이 없어서 이런 건 잘 몰라.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다 집어왔는데, 너한테 맞는 게 있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괜히 속에 담아두지 말고 뭐든 말해라. 친정 아버지다 생각하고, 응? 황급히 연신 고개만 끄덕이다 문을 닫고 저는 다시 한번 봉지 속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생리대 사다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필요했으면 남편을 시켰겠죠. 그런데 시아버지 되실 분이 말도 안 했는데 생리하시는 걸 알고 사다 주시니 얼마나 민망해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너무 당혹스럽고 속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래? 원하는 게 없어? 지금 그게 문제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언제 아버님한테 생리대 사다 달랬어? 애초에 내가 생리하는 건 어떻게 하시고.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뭐 화장실에 갔다가 아셨나 보지. 내가 그럴까봐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왔는데 휴지통 들춰보지 않고서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아빠가 휴지통 봤으려고. 혹시 냄새가 났나? 아닌데? 뭐? 진짜 미쳤어. 남편은 처음에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걸로 소리 죽여 오랫동안 싸웠는데 아무래도 한 집이다 보니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남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도 좀 당황스러운 듯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람이 오버를 했네. 미안해, 소영아. 뭐든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괜히 민망했겠네. 내가 네 아버지한테 잘 말할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행히 어머님께서 제 마음을 잘 알아주셔서 그 일은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마법에 걸린 날인 줄 알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어요. 찝찝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지만 그냥 묻고 넘어간 것이었죠. 나중에 친정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도 기가 차다시면서 헛웃음을 내뱉으시더라고요. 참나, 진짜 별난 양반이네. 딸이라고 뭐가 다르다고 정말 유난이다. 그치?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 진짜 그날 민망해서 혼났다니까. 그 와중에 어머님 아시고 사과하시고. 그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네가 이해해. 괜한 거 트집 잡아 시집살이 시키는 것보다야 낫지. 네 아빠보다 낫네. 평생 뭐 네 아빠가 너는커녕 엄마 생리대 한번 사다 준 거 봤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중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엄마는 마음 놓인다. 그쪽에도 아빠 하나 생긴 셈이니까. 적어도 우리 딸 고생은 안 시킬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엄마도 시댁사랑 듬뿍 받아 귀하게 살 수 있으니 마음 놓고 시집 보내겠다고 한시름 놓으셨고요. 그래서 저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을 한 달쯤 앞둘 무렵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결혼 앞두고 내가 부탁 하나만 하고 싶은데. 부탁? 무슨 부탁? 아, 너희 결혼식 할 때 말이다. 아, 왜 소영이는 바깥 사돈이랑 같이 입장하지 않냐? 그렇지.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뭐? 아빠도? 같이 하다니. 뭘 어떻게 같이 하자는 거야? 아, 그거 왜? 이 오른쪽에는 바깥 사돈, 왼쪽에는 내가 하면 되지 않겠어? 뭐? 아유, 그거 참 볼만하겠네. 그건 좀 이상하지. 아, 이상한가? 아유, 오히려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낳아준 아버지랑, 이제 앞으로 더 잘해줄 아버지랑, 나란히 입장하는 거니까. 아버님은 그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셋이서 입장하는 모습을 떠올리다 소름이 돋았어요. 세상에 어떤 신부가 한쪽엔 친아버지, 한쪽엔 시아버지를 두고 입장을 하겠어요. 그 좁아터진 버진로드에서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또 생각 없이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뭐 생각해보니 이색 결혼식이 될 것 같기도 하네. 넌 어떻게 생각해? 그걸 그 자리에서 묻고 앉아있는 예비 남편한테도 화가 났지만 화를 억누르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저희 아버지께서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날만 기다리셨을 텐데. 그런가? 아이, 나는 그걸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서 바깥 사돈한테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안 되겠어? 버진로드 폭이 좁고 양쪽으로 꽃장식이 되어 있는 식장이라 셋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어요. 정 그러시면 아버님께서는 시원 씨랑 함께 입장하시는 게 어때요? 이색 결혼식이라면 그렇게 입장하는 게 하객들 보기에도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시원이랑? 에이, 그럴 바에야 안 하고 말지.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흔쾌히 승낙하지 않자 서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운해한다고 해서 원하지도 않는 양쪽 아버지 동시 입장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끝까지 그 마음을 모른 채 했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냥 좀 적당히 생각해 본다라고 말씀드리지. 아빠 표정 너무 어둡던데. 아닌 건 아닌 거야.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는데 희망 고문 드리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 싫은데? 그렇게 나쁜 생각 같지도 않더만. 그냥 입장하는 것뿐이잖아. 아빠가 딸이 없어서 해보고 싶은 경험에 아쉬워하신 말씀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아버님 서운해하신다고 원하지도 않는 거 억지로 하라고? 오빠, 가만 보면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알아? 뭐? 내가 생각이 없다고?
아버님 한 번씩 저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하실 때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성거워서 말씀드리지 않고 자꾸 아버님 편들잖아. 편이 아니라 그럴만 하니까 그렇지. 아빠가 큰 거 바래? 생각해봐. 한쪽에 친정아버지, 한쪽에 시아버지 두고 입장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생각하겠어? 저 여자 참 시집 잘 간다. 시댁사랑 듬뿍 받고 살겠구나. 부러워하지. 퍽이나 부러워하겠네. 하객들 모아놓고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유난스러운 집에 시집가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겠지. 남들이야 어떻게 생각하건 난 절대 양보 안 해. 오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아빠 무시하는 일이야. 우리 아빠도 딸 손잡고 행진하는 거 그거 하나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말이 돼?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많이 싸운다지만 그런 일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하게 제 의견을 이야기했고 그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께 연락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 그 제안을 다시 한번 하셨고 생각지도 못한 부탁에 아버지께서는 당황해 일단 알겠다고 끊었답니다. 뭐? 아버님이 아빠한테 직접 전화했다고? 뭐야, 소영이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먼저 물으셨으니까 당연히 알고는 있었지.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거절했었어. 안 그래도 그때 아빠한테 양해 좀 구해달라고 하시더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참 별나다 별나. 상견례 때도 느꼈지만 진짜 별난 양반이야. 상견례 때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고급 양주와 한우 세트를 주셨어요. 괜히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 상견례 때 서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빈손으로 오신 저희 부모님이 민망하리만큼 양손 무겁게 챙겨주신 거예요. 아유, 뭘 이런 걸. 서로 준비 안 하기로 하셔서 저희는 준비한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사돈께서는 준비하실 필요 없지요. 역사적으로 보나 늘 귀한 딸 데려가는 쪽에서 이 짐술에 가득 채워 보냈는걸요. 소영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싸웠다 하면 아내가 우리 아들 권죽이 되도록 쥐업해서라도 꼼짝 못하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만 시원이를 사위로 얻게 돼서 저도 참 좋습니다. 상견례 내내 아버님께서는 마치 저희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말을 시아버님이 하고 계시니 상견례가 끝난 후 부모님께서는 황당해 웃으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연락해 그런 부탁을 했을까? 뭐야, 아빠 지금 시아버지 마음 헤아리는 거야? 그래서 뭐 같이 입장이라도 하자고? 그건 좀 모양새가 그렇긴 하지. 잘 거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챙겨주고 위해줘도 문제네 이게. 다음 날 저희 아버지께서 시아버지께 정중히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시아버지께서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의 유별난 며느리 사랑이 기어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이 많았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고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에는 더 본격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횟수가 잦아도 너무 잦은 겁니다. 집을 해주신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 오고 싶으시다는 거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주 오시는 거 매번 환영해 드릴 수 없어 난처하더라고요. 찾아오시는 것도 꼭 주말인 것도 아니라 어느 날은 퇴근 후 바로 맞이해야 하는 날도 있었어요. 물론 저 고생시키는 분들은 아니라 오시면 꼭 외식하시고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긴 했지만요. 늘 오셔서 냉장고에 좋은 고기와 해산물로 채워주시고 봉투까지 마련해 용돈 주신다고 하면 다들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신혼 초 주말을 전부 시부모님께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한들 내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래저래 신경 쓰다 보면 평일에 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새도 없이 시부모님 모시며 피로가 쌓였죠. 결국 결혼 2달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싸우게 된 겁니다. 소영아, 너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불만 있는 사람처럼. 불만이 있지. 그럼 없겠어? 지금 몇 주째야? 해도 너무하잖아. 우리 엄마 아빠 찾아온 것 때문에 그래? 아니, 너도 좋다고 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좋다고 생글생글 웃다가 가자마자 돌변해 그러는 게 어딨어.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그만 좀 오셔라.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졌어야 한다는 거야? 이럴 땐 오빠가 나서야지. 아버님, 어머님께서 선을 모르시면 오시더라도 적당히 오실 수 있게 오빠가 선을 그어야 하는 거야. 대체 왜? 엄마도 아빠도 오셔서 너 고생 안 시킨다고 식당에서 맛있는 밥 사주시고 올 때마다 좋은 고기만 먹으라고 비싼 한우까지 사다 쟁여주시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호의면 무조건 넙죽넙죽 받아야 한다는 거야?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정도가. 우리 결혼식 올리고 지금까지 한 줄을 안 거르고 오셨어. 한 줄을. 그것도 반은 어머님은 안 오시고 아버님만. 나 다는 안 돼.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고 해도 나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 앞으로 주말에는 친정에 가 있을게. 오빠가 알아서 말씀드려. 아빠가 나 보러 와? 너 보러 오는 거잖아. 그런데 네가 없으면 아빠가 뭐라고 하시겠어?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부부고 친구고 거리감이 필요한 거야. 딱 붙으면 더워서 싫고 너무 멀어지면 서운해서 싫고.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야 하지 않겠어? 결국 저는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주말마다 친정에 가버렸죠. 제가 없다 보니 아버님께서 연락이 와 어디 갔냐 물으셨는데 그때마다 이런저런 친정 핑계를 댔어요.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오셔도 주말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평일은 저녁만 먹고 얼른 자면 되고 주무시고 가더라도 다음날 출근하면 되니 차라리 나았습니다. 주말은 온전히 쉴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편해진 아버님께서는 그 뒤로도 며느리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저는 편해지지 않고 더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부터 한동안은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께서 애주가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식사하실 때마다 반주를 하시더니 그때마다 실수를 좀 하시는 겁니다. 아가, 아유 소영아, 너 내 옆으로 와서 앉아라. 술을 마실 때마다 제가 맞은편에 있으면 굳이 옆자리로 부르셨어요. 처음엔 멋모르고 가서 비위를 맞춰드렸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니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앉혀두기만 하시는 날도 있고 자꾸 저한테 술을 따르라고 하시는 날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저한테 술 한 잔 따라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도 함부로 술 따르라고 하는 자리는 가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해 주셨고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 저는 그런 요구가 더 불편하기만 했었어요. 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응해드린 것뿐이었죠. 어쩜 이렇게 예쁠까? 바깥 사도는 너 낳아주고 아주 꽹가리를 치고 마을 100바퀴도 돌아다니셨겠다. 아,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 왜? 나 같으면 아주 발이 땅에 떨어질까? 매일같이 업고 안고 다녔을 거야. 아버님께서는 술로 붉어진 얼굴을 제 코앞까지 밀어놓고 감상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정말로 감상하셨어요. 눈, 코, 입 그냥 꼼꼼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보면 진짜 대단한 미인이거나 고소영이라도 닮았나 싶겠지만 전혀 안 닮았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얼굴이라 남들한테 말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처음엔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불편해서 피하고 싶었는데 손을 꽉 잡고 계시는 통에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다 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나서는 건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며느리 닳겠네, 닳겠어. 애 그만 좀 괴롭히고 취했으면 얼른 들어가서 자. 예뻐서 밤새도록 보고도 있겠구만 뭘. 소영이도 자야지. 애를 밤새 붙들어 놓을 거야? 아유, 그건 안 되지. 우리 소영이도 가서 코 자야지. 어여 가서 자. 그러면서 제 등허리를 툭툭 두드리시는 것도 점점 불쾌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늘 같은 레퍼토리였어요. 저는 아버님 행동이 좀 과하다고 했고 남편은 다 사랑이 있어 하시는 행동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죠. 남들은 시아버지 사랑 못 받아 안달이라는데 저는 배가 불러 그런 거라고요. 자기도 못 받고 자란 사랑 독차지했으면 그냥 즐기라고 하며 거의 방관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날은 시어머님 생신으로 시댁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마침 오래 알고 지내던 시부모님 지인분들이 와 계셨어요. 말이 지인이지 아버님 친구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 또 옆에 앉히신 겁니다. 얘가 우리 며느리 아주 예쁘지? 내가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아하이, 그럴만도 하네. 너 임마 옛날부터 그렇게 딸 노래를 불러댔잖아.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어? 예쁠 만도 하지. 내가 시원이 아빠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그러지 말고 한 잔 받아요. 술 할 수 있죠? 자연스레 그 지인분께서 주시는 술잔을 받았고 한 잔, 두 잔 불편한 자리에서 술을 받아 마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주 제 자랑이라고 끝도 없이 늘어놓으시는데 민망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유, 저 양반이 또 저러네. 아주 애첩이 따로 없다니까. 아이고, 재수씨 좀 서운하겠네. 남편이 며느리만 챙기니. 아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놈의 딸소리 안에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저러고 있으면 내가 아주 기꺼이 빠져들인다니까. 그게 지금 제 앞에서 저 좋으라고 하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애처비니 뭐니 너무 불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자리를 떠야겠다는 결심을 하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취한 시아버지께서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시더니 제 볼에 입을 맞추신 겁니다. 아주 요거 이뻐 죽겠어. 그 자리에 있어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 비위를 맞추던 시어머니께서도 유난이다 한마디 하시던 지인분들께서도 순간 얼어붙으셨거든요. 제 눈치를 슬쩍 살피다가 지인분들께서 먼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아하, 이놈 이거 아주 며느리면 사족을 못 쓰네. 그러다 시언니가 질투하겠다. 며느리만 고생 좀 하겠네. 시아버지가 아주 유난이야, 유난. 아이고, 이것들아,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또 있어. 아유, 그래. 우리 며느리 용돈 줘야지. 어디 보자.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셨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색하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아버님. 안 주셔도 돼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전에 없던 목소리와 표정이었고 술에 덜 취한 지인분들이나 어머님은 제 기분을 읽으셨을 거예요. 바로 남편이 쓰던 방으로 들어오는데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그 집에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하필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라 밥만 먹고 일찍 잠이 든 날이었죠. 저는 잠든 남편을 깨워 가자고 했어요. 오빠, 좀 일어나봐. 집에 가자.
왜 그래? 피곤해서 운전 못해. 운전 내가 할게. 나 지금 여기서 잘 기분이 아니라서 그래. 기분은 또 무슨 기분? 소영아, 나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이야기했잖아. 내일 가자, 내일. 그럼 나 먼저 올라갈게. 오빠는 내일 택시 타고 와. 택시는 무슨 택시? 왜 그러는 건데? 나 지금 기분 되게 더럽거든? 짜증낼 사람 오빠 아니고 나니까 같이 갈 거면 일어나. 한 번도 없던 일이라 남편이 놀라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피곤한 사람 깨운 것 같아 미안했지만 남편 기분 헤아릴 때가 아니었어요. 짜증스러운 얼굴로 일어나 무슨 일이냐 묻는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계속 피곤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야? 아빠가 술에 취해 너한테 뽀뽀한 거? 그게 다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소영아. 아빠가 너 예뻐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술에 취하면 원래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잖아. 그래서 더 예뻐 보였나 보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불쾌하다고. 오빠는 술에 취해서 예뻐 보이는 여자한테 뽀뽀해? 남도 아니고 시아버지다. 시아버지고 며느리인데 뭐가 문제인데. 장인 어른도 그러실 거 아니야. 네가 친아버지다 생각하면 그렇게 불쾌할 일도 아니잖아. 아니, 나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뽀뽀 받아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야. 운동회 달리기 시합에서 1등 했다고. 우리 아빠도 나 함부로 안 대했어.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렇지. 아버님, 선 넘으신 거라고. 처음엔 남편을 설득해 그저 나갈 생각뿐이었는데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과 대화하다 보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밖에서 듣고 계신 줄을 알면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화가 나고 답답해 남편을 두고 먼저 나와버렸죠. 그러자 밖에 있던 어머님께서 황급히 붙잡으시더라고요. 소영아,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하마. 저 사람이 취해서 그래. 아버님께서는 지인분들을 두고 옆에 널브러져 계셨습니다. 지인분들은 오히려 술이 다 깬 표정으로 제 눈치만 살피고 계셨고요. 그래요. 춘식이 제가 술에 약해서 저게 개지 뭐야.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나쁜 애는 아닌데. 마음이 과해서 그래. 술도 마음도 너무 과했다. 아마 깨면 자기도 창피해서 미안해할 거야. 어머니, 저 오늘 여기서 못 잘 것 같아요. 저 그냥 보내주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버님도 아니고 어머님 사과받자고 한 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차를 몰고 서울로 와버렸죠.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버스 타고 올라와 일주일 동안 서로 말도 안 했죠. 대판 싸우면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하니 그제야 꼬리를 내렸지만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전해 들었는지 다음날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 듣기 불편해 전화를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죠.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내가 딸이 평생의 소원이라 너를 딸처럼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소영이 네가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마. 근데 나는 너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야. 다른 뜻은 없으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솔직히 제가 원하던 말은 아니었어요. 은근히 본인은 딸처럼 생각해 그런 것뿐이라며 이해를 강요당한 것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더는 시댁도 가지 않고 아버님도 보지 않게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로 조금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그런데 만나 뵐 때마다 아버님께서 제 눈치를 보시기에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풀었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남편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차려입고 나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현관 앞에서 아버님을 만난 겁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이, 니들 어디 나가? 이 근처에 일이 있어 왔다가 같이 점심이나 먹으려고 들렀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 그래. 잘 됐네. 그러면 같이 나가. 우리도 점심 먹으러 나갈 참이었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순간 들뜬 마음이 팍 식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간 일도 많고 피곤해 주말을 계속 집에서 보내다가 모처럼 둘이 나간 날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고 민소매 차림에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어 불편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일이 있어 오신 게 아니라 애초에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오신 것 같았지만 대놓고 그냥 가시라고 할 수 없어 동행하게 되었죠. 옷이 불편해 옷이라도 갈아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못 가게 한 거예요. 오빠, 나 그럼 잠깐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왜? 잘 어울리는데 그냥 가자. 시간 없어. 더 늦어지면 웨이팅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눈치껏 알아채길 바라는 게 제 욕심이었죠. 결국 불편한 옷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차에서부터 은근한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슬쩍 돌아보니 제 쪽을 보고 계시는데 눈이 마주치니 웃으셨죠. 하루 이틀 일도 아니라 저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챙겨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그 마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편해지니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남편과 시아버지가 먼저 내린 상황이었어요. 옷매무새라도 정돈하며 늦게 내렸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자고 재촉하시는데 그전까지는 한 번도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신 겁니다. 제 옆구리에 손을 끼워 넣고 제 안쪽 팔을 움켜쥐신 거예요. 얼른 가자, 아가. 근데 당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민소매를 입고 있어서 팔이 다 드러나 있었는데 굳이 겨드랑이와 가까운 안쪽 팔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냥 잡아 끄시는 게 아니라 주물주물 하면서요. 순간 너무 불쾌하고 소름이 끼쳐 아버님 소나기에서 팔을 획 잡아 뺐죠. 당황해 뭐라고 말은 못하고 아버님을 바라봤더니 아버님께서는 머쓱하게 웃고는 앞서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일부러 안쪽 살을 만졌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남자 동기들이 한 마리 있어요. 남자들이 밖에서 여자친구 팔뚝 만지고 있는 게 신체 부위 중 가슴이랑 가장 비슷한 촉감을 가져서라고요. 밖에서는 여자친구 가슴을 만질 수가 없으니 팔뚝살이라도 만지는 거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라 기억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제가 당한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도 없고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러워 자리를 피하지도 못했죠. 어떻게 점심을 먹었는지도 모르게 시간을 보낸 뒤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밝혔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불쾌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소영아, 너 전부터 우리 아빠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야? 물론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솔직히 그 말 나 좀 불쾌하다. 아빠가 대놓고 너한테 다른 마음이라도 품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 내가 그럼 의심이 안 되게 생겼어? 지난번부터 자꾸 선을 넘으시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아빠가 너 얼마나 딸처럼 여기고 좋아하시는지. 딸이면 더 못 그래. 우리 아빠는 한 번도 내 몸에 함부로 손댄 적 없다고. 딸이 무슨 장난감이야? 인형이야? 왜 자꾸 멋대로 만지는 건데? 없어서 그런 거잖아. 없어서. 딸이 있었으면 더 조심하셨겠지만 그냥 예뻐해주면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 오빠는 내 편 좀 들어주면 안 돼? 아무리 부모라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신 거잖아. 무엇보다 신체적인 문제는 내가 불쾌하다고 했고, 그러면 잠자코 내 편 들어주면 어디가 덧나? 내가 지금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일이 생길 때 가장 힘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이 남편 아니야?
우리 아빠 일이잖아. 내가 아빠를 몰라? 됐어. 오빠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난 앞으로 아버님 일 오빠한테 상의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 아버님은 오빠나 만나. 연락 없이 오시는 것도 너무 싫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안 만나. 소영아! 저는 남편에게 선전포고한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죠. 자기 부모님 일이니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불쾌하다고 했으면 남편으로서 중재하는 노력은 해야죠. 그 뒤로 저는 정말로 아버님이 오시는 날이면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머, 너 또 왔어? 요즘 문턱 닳게 오는데 무슨 일이야? 그냥 아버님 오셔서 왔어. 또? 얼굴은 그냥이 아닌데. 무슨 일인데 말해봐. 시원이랑 무슨 일 있어? 아, 엄마, 나 그냥 이혼할까? 뭐?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야? 어이구, 결혼 1년 차쯤 되면 이혼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더라. 싸워볼 만큼 싸워보고나 이혼해. 오빠랑 문제가 아니야. 그럼 무슨 문제인데? 저는 망설임 끝에 그동안 아버님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늘 그렇듯 별난 양반이지 않냐고 웃던 엄마도 점점 웃음기를 잃었죠. 네 시아버지 노망난 거 아니니? 만지기를 어딜 만져?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다니까 진짜. 딸 같다는 말로 포장해놓고 성추행 당하는 기분이라고. 그게 추행이지 뭐야. 진짜 웃기는 양반이네. 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저녁 아빠에게도 이 사실을 밝혔어요.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고 이혼을 고민한다는 제 말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빠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의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며 화를 내셨을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어른답게 해결하고 싶으셨던 아빠는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시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초대에 싱글벙글한 얼굴로 찾아오셨고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사돈. 예, 어서 오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없긴요. 안사돈께서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이거 다 먹다가 문에 끼어 나가지도 못할 정도인데요. 처음엔 화기애애했어요. 그러다 아빠가 이야기를 쉽게 꺼내려 술을 가져왔는데 결국 그게 신호탄이 된 셈이었죠. 아들놈이 중국 출장을 갔다 사온 술인데 좀 드셔보세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귀한 술을.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들어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를 때쯤이었어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사돈께서 저희 애 예뻐해 주시는 거 압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무래도 애가 딸이다 보니 저도 좀 어렵게 키웠어요. 아들놈이야 어떻게든 막 굴려도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어려워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빠는 조심스레 애둘러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님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조차도 더 예뻐해달라 아버님 방식으로 귀하게 여겨달라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았죠. 애초에 술을 드리고 그런 말을 한 게 문제였어요. 예, 그럼요. 저한테도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랍니다. 내년에 또 둘째가 들어오긴 하지만 늘 그렇듯이 첫째가 애달프고 소중하잖아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한테는 보물 1순위가 소영이에요. 예.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으니까요. 사돈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소영이 좀 더 챙길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버님 대신 어머님께서 나서서 말씀하셨죠.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께서 왜 집까지 초대를 했는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술이 몇 잔 더 오가고 어머님께서는 슬슬 돌아가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가시긴 늦었고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셔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친정에 남고 남편이 두 분을 다시 모시고 가기로 한 거예요. 그때 전 정신사납게 하는 거실 텔레비전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아버님이 앉으신 곳 근처에 있던 리모컨을 가지러 가던 차였습니다. 갑자기 아버님께서 제 팔을 잡고 강하게 끌어안치셨고 제 허리를 감싸시며 자기 허벅지 쪽으로 앉히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 헉소리도 못 내고 쳐다보다 일어나려고 엉덩이를 들썩였는데 제 어깨를 눌러 못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저는 엉덩이에 닿는 불쾌한 촉감에 기겁하며 아버님을 거의 밀치다시피 하고 일어난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그 소리가 절로 나왔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아버님도 놀랐는지 널브러진 채 저를 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 광경을 보았고 남편과 시어머니조차도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나는 그냥 애 용돈이나 좀 주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돈 타령이었어요.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찾으려 더듬거리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용돈이요? 지금까지 내 딸 이딴 취급하면서 용돈을 줬습니까? 사돈, 이 사람이 좀 취해서 그래요. 취하면 꼭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원래는 맨정신에 그러는데 술이 들어가면 꼭. 술이 들어가면 뭐요? 내 딸을 무슨 술집 잡부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며느리 어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만지고 이딴 행동을 합니까? 저도 아빠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께선 아무 말씀 못 하셨죠. 아빠는 남편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셨어요. 자네가 문제야, 자네가. 소영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며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이런 문제를 방관해서 친정에서 움직이게 만들어? 내 딸 이런 대접받게 하려고 데려간 거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분노해야 하는 게 자네야. 아무리 자네 부모여도 그렇지. 자네한테 아내보다 귀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나 도저히 용납 못하겠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보기 전까지는 잘 풀어보자 했는데 이건 아니지. 당장 이혼해. 장인어른, 안 됩니다. 이혼이라뇨. 나는 자네 같은 사람한테 내 딸 못 맡겨. 이 세상 귀한 사람 대접해줄 것처럼 눈을 가려놓고 내 딸을 무슨.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저도 직접 본 게 처음이라 그래요. 저도 아버지가 소영이한테 이렇게 큰 잘못을 한지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미 자는 떠났다. 소영이 네 생각은 어떠냐?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 오빠. 소영아, 얘기 끝난 것 같으니 빨리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안 꺼져?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혼을 합니까? 잘못한 게 없어? 참나. 여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 당장 신고해서 다 잡아 쳐넣어버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아빠가 화가 나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도 그냥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에 신고했죠. 그것도 성추행으로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한 터라 놀랍기도 하고 감동도 했습니다. 딸 같은 건 이런 거죠. 딸 같아서 만지는 게 아니라 딸 같으니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괜히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같이 경찰서까지 가게 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죠. 술이 깬 다음에 아버님께서는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와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찾아오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돌아갔다더라고요. 남편도 절대 이혼만은 못한다고 매일같이 찾아와 빌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아빠 안 보고 살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오빠만 내 편이었어도 어떻게든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을지도 몰라. 난 오빠 같은 사람이랑은 평생 함께 할 수 없어. 뭘 믿고 내가 오빠를 의지해서 살겠어? 오빠는 오빠 아내이자 아버님 애첩처럼 살 수 있는 여자 만나서 그냥 재혼해. 나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날 그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님의 행동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걸요. 저는 아직도 아버님이 저를 앉혀놓고 제 어깨를 눌러 자기 사타구니 안쪽으로 밀착시키던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오고 불쾌했죠. 세상에 둘도 없는 시아버지처럼 굴었던 사람이 그저 성추행범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딸이 오지 않았던 건 하늘이 미리 알고 하신 일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이 끝까지 이혼해주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아버님 소송건이 더해지자 결국 합의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주변에 소문이 나서 손가락질 받고 결국 20년을 넘게 산 집을 팔고 이사도 가야 했고요. 어쨌거나 저는 그 죄목이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저 혼자 예민한 여자가 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추행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자 쪽 가족이 결혼을 엎었고 그 일로 전 남편 동생은 시댁이랑 의절에 산다더라고요. 이혼 후에도 한동안 찾아오던 전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재혼 준비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쌍한 여자다 싶었는데 결혼 직전 어떻게 알았는지 이혼 사유를 알게 된 후 전 남편도 파혼했다더라고요. 그쪽과는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전화번호도 모두 바꾸고 지내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고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대물림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니 좀 더 후련한 기분입니다. 당장 재혼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재혼하게 된다면 차라리 시아버지가 없었으면 싶습니다.